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이장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장섭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하기 직전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서 네.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이제 발표가 됐네요. 네. 그동안 뭐 100일이 넘게 길거리에서 고생 많이 하셨던 국민들이 있는데, 자, 4일날 이 선고, 판결은 일단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 111일이죠. 4일까지 가면 111일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추운 데서 밤도 새우고 또 굶고 거리거리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4월 4일 판결이 날 모양입니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당위성이 있겠습니다만 뒤에서 좀 차츰 말씀드리더라도 이 4월 4일 날 선고일이 지정됐다라는 것, 이 숫자의 방정식으로 좀 먼저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이 시기에 오늘 11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판결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뭐 4월 18일을 넘어갈 수도 있겠고 해서 온갖 흉흉한 이야기들이 돌았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4월 4일 날 헌재가 결정을 하겠다고 이제 통보가 됐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뭐 헌재의 지금 평인 내용을 알 수는 없겠으나 그동안에 우리가 3월 14일 예상했는데 이렇게 끌고 왔고 또 앞으로 늦어질 거라고 봤지요. 그게 내부에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하느라고 늦어졌고 이번 주가 지나면 이 조정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걱정이 컸었는데, 이제, 조정이 돼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 그동안에 뭐 절대 다수가 헌재 재판관 내에서도 이제 찬성 의견이 많았을 테고, 신중론 내지는 뭐 기각각하 이런 쪽이 소수가 있었다고 보여진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5대3이다 그러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수가 인용 쪽에 있는 건 사실일 것이고 이 조정이 안 돼서 미뤄졌는데 이게 조정이 됐으니까 4월 4일을 이제 결정 날짜로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인용이다. 저는 이제 이 신호만으로도 이 4월 4일 결정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용이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은 인용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기각 상태, 기각이 가능한 어떤 숫자가 있거나 이렇다면 이 다수인 문영배 재판관 헌재 대행,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다수의 재판관들이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는 4월 4일을 넘어가서 4월 11일, 18일 이렇게 가다가 최종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기각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4월 4일이 법적으로 정해진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의견이 모아졌다. 의견이 모아진 것이 소수의 의견으로 모아질 리는 만무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용이다. 이렇게 뭐 애초에 탄핵 사유 이런 걸 떠나서 상황 논리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만 볼 때는 저는 뭐 인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든 만장일치를 이제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월 18일 문영배 재판관 또 다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 전에 뭐 일주일밖에 안 났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선고에 이르게 됐다. 결국은 이게 파면을 선고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110일 동안 이렇게 미뤄졌던 게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그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8대0, 5대3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론길이 있었고 이제 절차가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최종 변론 끝나고 나서 재판관들 8명의 평의가 이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2주, 뭐 3주, 4주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거의 한 달이 걸렸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테고 그 기간은 의견 조정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의견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는 약간 또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국민적인 그런 여론의 분위기도 이제 어차피 그런 것도 다 감안할 텐데요. 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그런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게 점점 높아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취소돼서 나온 이후에 계속 그게 더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이런 국민적인 여론도 그런 그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이끈 하나의 촉매제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 자체의 차이보다는 파면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이제 뭐랄까요, 정파 이해를 떠난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그게 그 정당 지지도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 그리고 파면이 늦어지면서 올라가는 이유도 그것들이 어떤 정당의 지지보다는 이 어떤 윤석열이 되살아오느냐에 대한 위기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에서 한쪽으로 좀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거는 뭐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이 과정들이 그리고 4월 4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의 상황도 염두에 두지는 않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기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친다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 안 했잖아요. 지금 네. 9명인데 8명이 결론을 내갖고 만약에 뭐 5대 3인 이런 결론이 나면 기각이 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이거는 뭐 통상 뭐 대드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의 대드락일 것이고 이건 제가 생각해 중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문해력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요. 이게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꼴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합리적인 이해나 어떤 합리적 설명 없이 무조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꼴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윤석열 파면 상황에서 정말 전시도 아닌데 전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국가 소요 사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 테고요. 다 생중계를 보셨지만은 계엄 상황이어도 국회는 활동을 하게 둬야 되는데 국회 군인을 무장군인을 보내고 또 뭐 포고령에는 헌법에도 없는 국회 어떤 정당 정치 활동 금지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죠. 해서 이게 정말 중학교 수준의 문해력만 갖고도 충분히 꼴통이 아닌 이상 이것은 뭐 파면돼야 될 충분한 사유인 것을 이렇게 고민하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이제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설마 그래도 그 평생을 법을 전공한 분들이 그런 판단을 이 꼴통 같은 어떤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는 이런 판단을 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해서 결국은 신중해야 된다. 내지는 반대쪽 탄핵 반대를 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분위기를 좀 그래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라고 해서 조금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끄는 정도, 한 3주 정도죠. 우리가 지난달에 언제로 예상합니까? 3월 14일. 다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3주 지났는데
이 정도는 이제 그 정도의 배려의 기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 이 파면의 충분한 사유를 이거를 이겨낼 논리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3달 정도 같이 겨울을 지내면서 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집회도 하고 했어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충북대에서 막 불 지르고 플래카드 태우고 거의 뭐 폭력 사태가 사실 발생하고, 또 일부에서도 그런 말을 막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봤는데, 충북에서도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 보니까 이게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갈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이후에 국가 지도자들이 크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지점이겠죠. 국민통합이라는 이 과제들. 뭐, 이게 소위 개발도상국에게 그 시절 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기준이 되고 세계 모범이 되는 이런 국민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우울하고, 있을 수 있죠. 이게 누가 싫고 누가 좋고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누가 봐도 잘못되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보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주장과 이 논리들을 피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하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양성화돼 버린 것들이 이제 더 큰 문제죠. 조금씩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이랬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뭐 소수이긴 하지만은 아주 드러내놓고, 그런 무모하고 무법 같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걸림돌이겠다 싶고요. 국가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다시 좀 생각해보고 다시 키워내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 정치권에서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이고 해결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결정된 것만 해도 이렇게 네. 좋은 소식이 어쨌든 됐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의원님께서 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헌법재판관들이 듣기야 하겠습니까만서도 정말 상식대로 법대로 판결을 하는 것들이 이 혼란한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헌법재판관들 8명의 판단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이 정파적 이해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법대로, 원칙대로, 양심대로 평결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